결국에 모든 질환은 혈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귀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혈관을 깨끗하게 할 방법이 뭐냐 그랬을 때 을 제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사람들한테 변화를 가져온다는 걸 직접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뭐 유퀴즈 나오신 선생님으로도 유명할 것 같긴 한데 사실 제가 오늘 모신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저도 이제는 나이가 좀 이제 40대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뭐 주변의 분들도 이제 조금씩 막 아프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건강에 대한 좀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새해니까 좀 경각심도 좀 가지자 이런 마음으로 또 모셨는데 저도 뭐 일반인이고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제가 이제 궁금한 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 응급의학과라면 이 응급의학과가 뭐 다른 과랑 뭐 다른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건지 좀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응급의학과는 이름에 답이 있는 거죠. 응급한 질환을 가장 잘 보는 과입니다. 대부분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한 2,400여 분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응급실에서 가장 빠르게 급한 상태로 예를 들면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중증 외상이라든지 이런 질환들로 오시는 분들을 가장 빠르게 치료하고 진단하고 치료하고 처치하는 거에 능한 의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런 중증 질환만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 아파요, 뭐 호흡곤란, 감기 증상이 있어요부터 시작해서 뭐 어디 긁혔어요, 다쳤어요까지 심하게는 뭐 두드러기 났어요부터 시작해서 발톱 끝에 염증이 생겼어요까지 별걸로 다 응급실에 오시는 게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매니지까지 다 해드리고 있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뭔가 긴급한 거에 대해서 좀 특화돼 있는 뭐 그런 의사분들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약간 어떤 당황스러운 약간 황당한 그런 것도 다 어쨌든 케어는 할 수 있는. 다 봐드려야죠. 그런 건데 봐드려야 되는데 저 한숨 나올 때도 좀 있고요. 일단 저희의 가장 어떤 주요한 분야라 그러면 심폐소생술이랑 뭐 중독학이라든지 이런 뭐 농약이나 아니면 약 같은 거 한꺼번에 먹고 오셨거나 뭐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그런 전담 분야가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모든 넓은 분야를 초기에 진단하고 빠르게 치료하는 데 특화된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T나 뭐 MRI 이런 것들을 잘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초기 치료를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어떤 속도나 이런 것들이 가장 뭐 중요할 것 같아서 아마 그 하루에 어떤 보는 환자의 숫자가 뭐 다른 의사 직군에 비해서 많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글쎄요. 많다. 숫자로 보면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외래가 우리나라가 좀 기형적이잖아요. 3분 진료라고도 표현을 하는. 대학병원에 가면 정말 돗대기 시장이죠. 저희 아이도 아픈 적이 있어서 그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보면은 양방이라고 그러니까 수술방만 양방이 있는 게 아니고 외래도 양방이 있어요. 뭐냐면 1번 방이 있고 2번 방이 있고 둘 다 이제 교수님 얼굴이 같이 붙어 있거든요. 두 곳에서 진료를 보시는데 이쪽 준비했다가 여기서 아이 보고 뭐 앞으로 며칠 뒤에 오세요. 무슨 약 먹으세요. 딱 하고 옆에 방으로 가세요. 준비하는 사이에 옆에 방 또 보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바쁘게. 예, 그럴 정도로 환자를 많이 봐야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를 많이 본다는 게 뭐 그러니까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뭔가 환자도 자세히 물어볼 수도 없고 환경이 뭐 얘기해야지 이렇게 했다가 그 타임이 넘어가면 다시 물어볼 기회도 안 생기고 의사도 자세히 뭔가를 물어보고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진단하는 게 아니라 매번 하던 대로 약만 늘리고 가게 되고 그런 게 반복이 되거든요. 대학병원을 진료를 봐보신 분이라면 그걸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게 조금 우리나라만의 좀 기형적인 문화죠. 우리의 의료보험 체계가 보험이라기보다는 보험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잖아요. 크게 다쳤을 때 크게 사고가 났을 때 크게 아플 때에 그거를 보조해 주는 게 원래 의료보험인데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감기 진료를 포함해서 외래 진료에다가 많은 혜택을 주다 보니까 18,000원짜리 진료비를 3,000원만 낼 수 있긴 하지만 진짜 아플 때 중환자실 치료 받을 때는 오히려 혜택이 적어지는 보험이라고 하기엔 좀 이상한 시스템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의사를 접근성은 굉장히 좋은데 근데 진짜 아플 때 아직도 큰 중병이 생기면 집안이 풍비확산이 나는 비극이 계속이 반복이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암 환자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5%만 자기 부담을 가지고 나머지는 내주고 이런 것들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긴 한데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는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보험이라는 이름에 조금 안 맞는다고 할까요? 그러면은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내가 다방면의 어떤 그런 뭐 치료나 이런 검진 같은 걸 하실 수는 있다고 했는데 또 반대로 이게 응급실에 갔는데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좀 기다려야 돼요. 막 이런 경우들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수준이 넘어가면은 뭐 이렇게 넘겨야 된다거나 뭐 그런 건가요?
수준보다는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다 하고요. 네. 근데 그 응급처치 중에서도 해당 과에서 했을 때 더 전문적이고 잘할 수 있는 분야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골절 같은 경우에 저희도 다 맞추고 뭐 탈구 같은 경우도 맞추고 할 수 있지만 대학병원에서는 뭐 정형외과 뭐 전공의가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서는 전문의들이 직접 하지만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정형외과 전공의한테 넘겨야 된다든지 뭐 이런 서로 규칙들이 있어서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고 여기부터 너희가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렇게 진단이 됐고 이런 환자가 있으니까 빨리 내려와서 환자를 받아오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그러면은 그쪽 과 전공의들이 내려와서 환자를 보고 뭐 입원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게 궁금하냐면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요즘에 뭐 뉴스나 이런 기사 같은 거 보면은 특히 이제 뭐 아이들이 보통 갑자기 아프니까 예, 맞아요. 이런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응급실에 갔더니 치료가 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받고 뭐 이렇게 네. 계속 뭐 이렇게 뭐 돌았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맞습니다. 들리다 보니까 예, 환자 뺑뺑이 얘기도 나오고 네. 참 이것도 참 뭔가 안타까운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요. 소아과 선생님들이 점점 현장에서 줄고 있고 다른 파트 분야로 자꾸 이렇게 옮겨가시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소아 응급을 보시려는 분들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어요. 소아는 또 응급 소아가 또 따로 있는. 네, 왜냐하면 의학은 성인 보는 기준으로 소아를 볼 수가 없어요. 보는 그러니까 소아라는 게 뭐 초등학생 이상 이런 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그런 아이들은 그냥 성인처럼 조금 양 줄여서 보면 되니까 그건 크게 네.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정도 말고 이제 학령기 전 예를 들면 뭐 3개월 이하의 영아기라든지 뭐 이런 네. 경우는 정말 매니지 자체가 특수하고 다르거든요. 네. 열이 나더라도 3개월 이하의 아이가 열이 날 때는 우리가 이제 응급실에서는 6개월까지 좀 넓게 봅니다. 6개월 이하에서 열이 날 때는 엄마의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상태에서 열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신 감염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3개월 이하에서 38.3도 이상 열이 날 때는 소아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에서 매니지를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환경이 그런 영화들을 볼 수 있는 자원들이 급격하게 줄었죠. 몇 년 전에 있었던 이대 목동 영아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 아이를 돌보는 의료진들이 직접 감옥에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내 환자를 잘못 보면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구나. 이전에는 내가 환자를 적극적으로 보다가 잘못돼도 나는 어떻게든지 열심히 환자를 보고 최선을 다하겠어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은 잘못되면 내 면허가 없어질 수 있고 내가 감옥에 갈 수 있구나.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환자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료진들이 이제는 위험한 진료에서 점점 아무래도 생활인이다 보니까 사회적인 의사로서의 책임을 포기를 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응급실에서 소아과 선생님뿐 아니라 응급의학과 의사들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2, 3년 이내로 갑자기 줄어서 지원율이 2015년에 제일 저희가 지원율이 높았거든요. 지원율이 높았어도 103% 숫자를 조금 높인 정도였는데 그 뒤로 쭉 떨어져서 작년에 60%가 안 됐던 건 그런 상태로 줄어들었습니다. 최소한의 어떤 TO도 맞추기가 좀 힘든 상태로 네, 계속 응급실에서 몇 년 뒤에는 응급의학과 의사를 보기도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미 여러 과들이 그렇게 된 과들이 있죠. 제일 대표적으로 흉부외과라든지 네. 산부인과라든지 산부인과 중에서 산과가 특히 그렇습니다. 네. 아기를 받아야 되는 과 선생님들이 급격하게 줄어서 이제는 지방에서 아이를 받을 의사가 없어서 원정 출산을 해야 돼서 출산 시기가 되면 일부러 서울로 올라와 계신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고위험 산모를 받을 의사는 이제 전국적으로 거의 없어서 산부인과 유튜버로도 유명하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선생님이랑 얘기를 인터뷰하면서 나눠보니까 이제 진짜 서울대 한 분, 연대 한 분 이렇게 고위험 산모를 보실 분 외에는 이제 정말 없다. 네. 그분들도 연세가 엄청 많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정말 이제 40대 이상의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잘못됐다는 소식을 듣고 갈 곳이 없대요. 그런 정도로 이제 의료 인프라가 좀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 뒤에는 진짜 외국 나가서 애 낳는다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제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다가 이제 그 질문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됐는데 아니 근데 이게 또 해결이라는 게 또 쉽지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가장 뭐 큰 원인이랄까 뭐 어떤 생각을 좀 이게 해봐야 될까요?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이제 의료 배분을 조금 뭐 이쪽에다 지원을 조금 늘려가지고 해결을 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돈을 조금 더 준다고 이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필수 의료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필수 의료라고 뭐 사실 의료는 다 필수 의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생명을 다루는 의료를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어서라기보다는 의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의료 사고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산모의 양수색전증이라든지 이런 0.3%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거 돼 있고요. 뭐 근육이 수축이 쫙 일어나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유테라인
톤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은 언제든지 몇 퍼센트 확률로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나라에서 의료보험이라는 게 뭡니까? 그런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런 걸 보조해주고 그런 환자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의료적 지원을 해주는 거 이런 게 원래는 의료보험인데 그런 어떤 의료사고 때 의사한테 책임을 묻기보다는 그거를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그 환자가 다시 일상생활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법적인 부분에 울타리가 되어주면 필수 의료를 하려는 의사들이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보조금 조금 주거나 뭐 진료비 조금 올려주거나 이런 걸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심각성을 모르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나는 내 일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라 하더라도 결국에 이제 어떤 형사처벌을 받거나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감옥을 가게 될 확률도 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쉽게 하기가 어려운 것도 예,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우리도 그냥 회사원인데 그냥 회사 일 만약에 실수하면은 감옥 가라 이러면은 회사 일 하기 그러면 회사 일 할 수가 없죠. 그냥 최소한의 하고 제일 그 위험하지 않은 쪽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절대 거죠. 사고 안 날 것만 하게 되는 의사들은 이미 그런 환경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이과를 선택하면 내가 망신할 수도 있어. 폐가 망신할 수도 있어. 이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그 과를 지원을 안 하는 거죠.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거의 10년 이상 흉부외과 의사들이 지원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산부인과 중에서 산과 의사들이 아예 없어진 지 한참 됐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거죠. 응급의학과는 이제 시작인 상황이고요. 가장 뭐 이런 것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또 겨울인데 보통 이제 겨울이면 좀 많이 다치는 뭐 이런 것들 좀 있지 않나. 맞아요. 특히 이제 뭐 눈길에 뭐 빙판길에 이렇게 눈길, 넘어지셔가지고 빙판길에. 갑자기 뭐 응급실 오시고 이러실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좀 그 계절적인 특성 같은 게 좀 있나요? 네. 정말 눈이 오거나 빙판이 많이 생긴 날에는 손목골절, 그 대퇴골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찔찔찔 거시는 경우 있고 그거 말고 계절성으로 유명한 게 이제 초봄에 사만사온으로 추웠다 덜 추웠다 하는 그 시기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뇌출혈 같은 이런 혈관 질환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요. 급격하게. 예, 그래서 어느 날은 아침에 그 9시 퇴근이다 그러면 7시부터 9시까지 7분에 119가 실려왔는데 뇌경색, 심근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뇌경색, 심근경색 이렇게 온 경우도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밤에 그런 질환들이 이제 아침에 되면서 체온 변화 때문에 일어나면서 확 오거나 아니면은 밤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발견이 늦어져서 쭉 119를 타고 오시게 됐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계절성, 날씨의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응급실입니다. 그럼 반대로 좀 따뜻할 때는 좀 괜찮나요? 여름이나 이럴 때는 좀 따뜻할 땐 또 따뜻한 대로 예, 뭐 날씨가 이제 초가을쯤 이렇게 되면 먹고서 탈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 게장 같은 경우가 많이 먹고 탈나거든요. 예, 비브리오균이 많이 창궐하는 시기가 되면 온 배드가 다 게장에 의한 장염으로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굴 같은 거 뭐 잘못 먹고. 아이고 굴도 많죠. 네. 이게 확실히 그 응급실도 어떤 뭐 그런 추세나 뭐 어떤 이런 계절성 특성이 뭐 있긴 있네요. 사회의 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사회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졌거나 변화가 생기면 응급실에서 제일 먼저 느낍니다. 바깥의 날씨는 몰라요. 환자가 눈 맞고 와야 우리가 아는데 왜냐하면 보통 응급실은 창문이 안 보이는 곳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연예인 한 분이 뭐 자살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랬다든지 그러면 다음 날부터 갑자기 자살 사고가 늘어난다든지 뭐 이런 변화들도 응급실에서 많이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응급실 이런 걸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응급실은 정말 그 막 24시간 뭔가 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갈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뭔가 좀 대기도 많이 하시고 막 뭐랄까 뭐 일상생활을 한다기보다는 좀 뭐 준비하고 있는 이런 시간이 더 좀 많은 것 같이 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응급실 하면은 이제 다들 대형병원에 엄청 긴 대기 이런 거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응급실이 다 그렇게 바쁜 거는 아니고요. 예,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 그다음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그렇게 많이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떤 때는 안 기다릴 수 있는 병원에 가야 되는지, 어떨 땐 정말 큰 병원에 가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알고 계시면은 그러면 그런 불편함이 좀 적을 거예요. 보통 아프면 그냥 제일 큰 병원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대역병원으로 가면 제대로 된 치료도 늦게 받을 뿐더러 환자 취급도 못 받는 거죠. 그러지 말고 예를 들면 좀 그냥 뭐 찢어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골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뭐 배가 아픈 부분이라든지 뭐 감기가 심한데 정말 밤에 갈 곳이 없어서라든지 그러면 뭐 응급실이 아니라 야간 외래도 요즘 많으니까 365 의원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응급실을 가야 될 상황이라면 예를 들면 새벽이라거나 이러면은 그럴 때는 지역 응급의료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10만 명 도시 정도에 하나씩 보통 배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지역 응급의료 기관 내가 편하게 갈 수 있는 응급실을 미리 좀 알아두셨다가 가시면 편하게 가실 수가 있고 그거보다 큰 레벨이 지역 응급의료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센터별로 급성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니지가 가능한 병원들이 보통 지역 응급의료 센터를 받게 되고요. 권역 응급의료 센터는 우리나라는 그냥 걸어서도 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건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권역 응급의료 센터라는 거는 이 권역을 뭐 100만 인구 단위의 권역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사실 걸어 들어온 환자를 받으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119에 실려서 119 대원이 보고 꼭 권역에 가야 될 환자라든지 아니면 그쪽 병원에 다니고 있는 암 환자라든지 이렇게 꼭 거기에 가야 되는 환자들 아니면은 지역 응급의료 기관이나 센터에서 먼저 받고 전원을 가야 되는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셀렉션 돼서 가야지 되고 항상 비어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 게 원래는 권역 응급의료 센터의 역할이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못된 게 이제 대학병원도 경환들 그냥 배 아파오신 환자들 이런 환자들을 보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응급의료 응급의료뿐 아니라 의료 상황상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3분 진료가 아니라 진짜 0.5분 진료를 보고 있는 거죠. 네. 양방을 뛰어가면서 그런 환자들을 안 보면 이제 병원이 운영이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응급실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걸어 들어오는 환자들을 마다를 못 해요. 근데 제가 매번 이제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권역 센터라는 건 걸어서 들어올 수 없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권역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우리 애가 아플 때 완전 아기 때 아플 때 네. 그런 좀 큰 병원을 뭐 가까우니까 그냥 막 갔거든요. 정말 3개월 이하 아기면은 그게 의미가 있죠. 한 4살 아, 그렇지 않고 그러면 그때 이제 보통은 들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는구나.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들어갔더니 이제 물론 애는 막 아프다고 막 울고 있는데 배가 아파서 간 거예요? 네, 뭐 배 아프고 막 약간 열 좀 나고 그래서 그랬는데 물론 뭐 저도 이제 마음은 아프지만 얘가 막 엄청 막 너무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우선 뭐 거기 가서 앉아 있긴 했는데 생각보다 대기 시간도 좀 길고 그렇지. 그리고 어느 순간 좀 대기하다 보니까 얘가 좀 진정이 돼요. 근데 새벽 한 4시야. 근데 이제 막 들어가면 이거 집에 언제 가지? 약간 이런 느낌까지 좀 받긴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열 나는 거 배 아픈 것 때문에 간 거 정도면 이제 뭐 혈변이 났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아니면 배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이제 지역응급의료 기관에 먼저 가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열 조절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단순한 림프절염인지 뭐 맹장이 아닌지 이런 걸 진찰을 받고 거기서 진짜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때 전원을 가도 늦지는 않거든요. 아니 보통은 응급의료 기관이 있는 시설에서도 소아 맹장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환자가 그걸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네, 어려운 우선 아프면 우선 들고 우선 차 타고 우선 어디 막 가야 되니까 큰 병원 가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현재는 의료 질문 같은 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119로 넘어가 있어요. 원래는 1339가 있었어 가지고 1339에 물어보실 수 있었는데 지금은 119에서 일반 의료 상담까지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응급실에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119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우선은 상담 받고 뭐 심하지 않으면 뭐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저는 집에 있기보다는 이제 가까운 응급실 어디 응급의료 기관급이 있으니까 글로 가라 이런 조언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그 어느 정도 그 심각성에 따라서 적절한 곳으로 좀 가라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거군요. 환자 이제 분류. 트리아지라고 하는데 환자가 트리아지를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 가족 아니면 내가 아픈 게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환자들이 이제 권역 뭔가 진짜 중증 환자들을 봐야 될 셀렉션돼서 와야 될 시설에 걸어 들어가는 거는 막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려와야 된다. 그렇죠. 하긴 뭐 그렇긴 하죠. 그러면 그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거 그러니까 저의 경험 그러니까 가서 좀 이렇게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응급실인데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냐 막 이런 생각도 좀 하실 수도 있고 저도 옛날에 했었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런 대기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건 뭔가요? 대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중증 환자가 아니었던 거죠. 더 심한 사람이 왜냐하면 접수하고 나서 그냥 기다리지 않고 최근 한 3, 4년 이내시면 아마 트리아제라는 걸 했을 거예요. 이제는 기관급에서도 다 트리아제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간호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간호사나 구조사 분들이 오셔가지고 환자의 바이탈이라는 걸 먼저 해요. 그래서 혈압, 맥박, 그다음 체온 같은 걸 재고 왜 왔는지 그거에 따라서 체크하면 이 환자가 중증도가 레벨 1부터 레벨 5 중에 어느 쪽인지가 나옵니다. 그 시스템이 나와 있어요. 케이타스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이 환자가 몇 번째 순서로 가야 될지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응급실이라는 거는 응급한 환자를 우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레벨 1으로 제일 위험한 환자를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레벨 1이라는 게 당장 급하게 봐야 될 환자,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는 환자, 뭐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되는 거고 아니면 이후에 이제 심한 의식 저하라든지 부정맥,
흉통 이런 경우가 이제 레벨 2가 되고 10분 이내에 봐야 되는 환자, 그다음 30분 이내에 봐야 되는 레벨 3, 그다음 그 이후에 봐도 되는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봐도 되는 레벨 4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레벨 4나 5였구나. 예, 그렇게 됐던 거죠. 예. 아 그런 거군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애는 막 울고 있는데 뭐 이게 크게 뭘 조치를 못 받고 뭐 그냥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보시고 그냥 괜찮으니까 집에 가라. 약간 이런 경우가 있었어가지고 병원을 잘못 찾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안 가도 됐었는데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또 안 가면 또 왠지 좀 마음이 좀 아이도 그렇지만 애 엄마가 더 난리 나죠. 아 그것도 그렇죠. 이게 뭔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아빠 입장에서 당황스럽습니다. 알아도 당황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애 엄마를 다운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아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응급실이라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건 뭐 레벨 1, 막 2, 막 이런 분들은 정말 시급한 분들일 텐데 그런 분들이 뭐 이렇게 생사가 막 오가고 막 이런 상황일 텐데 이런 분들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뭐 물론 잘 치료가 되고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정말 좀 안 좋은 경우가 되면은 되게 좀 힘드신 경우들도 좀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환자분들 치료했을 때 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는 아니니까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몽을 달리하는 경우도 보게 되고 정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생기게 되고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렇다 보면은 이제 멘탈이 흔들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또 이제 환자분들이 저희가 보통은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일이 거의 없어요. 응급실 특성상. 보통은 환자분들이 잘 치료받고 퇴원하면서 고맙다는 얘기를 의료진들에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치료하고 빨리 퇴원시키거나 입원시키는 역할이라 그래서 그런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는데 그래도 드물게 한 번씩 다시 찾아와서 고맙다고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선생님 덕분에 살았다 얘기해 주실 때 큰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래도 시청자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소개할 만한 어떤 뭐 에피소드라든지 뭐 이런 거 좀 있을까요? 네. 정말 처음부터 중증 환자였으면 그런 분들을 살리는 것도 되게 보람되고 큰 경험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예로는 제가 유퀴즈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그 큰 쇳덩이를 기중기 운전하시던 분이 가슴에 맞고 쓰러져가지고 튕겨 나갔는데 심장 주위에 피가 찼던 거죠. 양이 적어가지고 아직은 바로 뭔가 관을 넣거나 할 정도는 아니다 해서 중환자실을 올라왔고요. 안정이 좀 된 거를 보고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환자가 넘어간 거예요. 의식이 없어지고 심장이 늘어지더니 도착했을 때는 멈추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상급자가 와서 관을 넣어서 피를 빼고 이 과정을 해서 응급처치는 됐는데 그 다음에 이 피 나오는 양이 줄질 않는 거죠. 이거 심장 막 안에다가 관을 넣는 게 굉장히 한 4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할 정도로 드물게 하는 시술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날이었고 그렇게 해서 관을 넣어서 피가 빠지고 있는데도 줄지를 않고 계속 되고 심장은 잘 뛰기는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흉부외과 교수님과 상의를 해서 응급수술을 들어가기로 했고요. 흉부외과 교수님이 그 당시에 응급의학과 소속이셨어요. 그래서 응급의학과 전공의들과 같이 수술을 들어갔고요. 그래가지고 이 흉골을 이렇게 반으로 자르고 흉막을 잘라고 심막을 딱 열었는데 피가 쫙 솟는 사이에 딱 잡아가지고 심장 RV 우심방이 찢어진 거를 잡아냈고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딱 잡았어요. 막아가지고. 정말 다행히 한 타임 놓쳐가지고 피가 올랐다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못 잡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피덩이 안에서 찾아야 되니까 자르면서 튀어오를 때 다 잡았기 때문에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꼬매고 수술 잘 끝나고 나와서 그 환자 살아서 심폐소생술을 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합병증 없이 걸어서 퇴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의국회의 때마다 정말 그 당시 드라마 뉴하트의 이름을 빌려서 탁 잡고 꼬맸다고 정말 신의 영역이라고 뉴하트 찍었다 이렇게 하면서 했던 사례가 있었죠. 야, 이 생각보다 진짜 이 뭔가 정말 분초를 다투는 그런 일들이 정말 한 타임에 그 환자가 살고 죽는가가 그 상황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중환 환자가 와서 중하게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냥 감기라고 왔거든요. 20살 후반대 젊은 여성이었고 감기 증상이라고 해서 왔는데 바깥으로 봤을 때는 진찰도 그렇고 별 이상한 게 없었어요. 호흡은 다 괜찮고. 근데 환자가 숨찬 느낌이 조금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숨찬 느낌? 좀 민감하고 젊은 여성이 감기 때문에 응급실 올 정도면 얼마나 민감하신 분일까. 그러면은 호흡곤란이라고 말하는 것도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호흡곤란이라는 말이 조금
조금 불안해서 그럼 네. 혈액 검사를 좀 해보시겠느냐. 왜냐하면 심장에 감기가 오는 경우가 있어서 아주 드물게 있다. 그리고 피 검사를 심장에 했는데 감기가 온다는 게 심장 근육에 감기 바이러스가 생겨서 오. 심장 근육 수치가 올라가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감기 때 피 검사를 하더라도 그 검사를 별로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 환자는 호흡곤란이 있다 그러고 혹시 모르겠어 그 검사를 했는데 심장 효소 수치가 올라가서 나온 거예요. 네. 심장 근육이 깨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드물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저희 병원이 지금 그 당시에는 초음파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음파로다가 봐야 되는 상황인데 못 보고 하니까 심장 진료를 급하게 볼 수 있는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으로 이동을 하셔야 된다.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앰뷸런스를 타고 네. 응급구조사까지 태워서 그렇게 가야 된다. 중간에 아주 드물게 또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서 감기 때문에 왔는데. 감기 때문에 왔는데 그 환자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네. 피 검사를 해서 했는데 내 심장이 멈출 수 있다는 소리 들으니까 그랬는데 다행히 그걸 동의를 하셨어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동의를 하셨고 네. 그래서 사설 앰뷸런스 비용도 자기 비용으로 내야 되거든요. 10만 원 가까이 자기 비용으로 내야 돼요. 그래서 갔는데 별 얘기 없다 그러면 보통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데 네. 근데 그걸 다 받아들이셨고 앰뷸런스 타고 조심히 가셨고 거기서 심장 초음파를 응급실에 가서 봤는데 진짜 심장 주위에 물이 차 있었고 염증에 의한 물이 차 있었고 그걸 빼내야 될 정도여서 네. 중환자실 들어가서 아까 얘기했던 그 심낭에 물 찬 거 빼는 네. 그 시술을 또 받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물 빼고 잘 치료가 돼서 잘 퇴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보통 환자분이 전원을 가면 저는 그 상황을 모르거든요. 네. 왜냐하면 하루에 200명씩 환자를 봤는데 그 환자들이 전원 가서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제 책을 쓰느라고 글을 쓰고 있었는데 그게 커뮤니티에 제가 이런 환자가 있었다 너무 놀랍다 그러고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그 댓글로 그 환자분으로 의심되는 분이 혹시 이 얘기 저 얘기일 것 같다. 네. 그 선생님이 그렇게 보내주셔갖고 대학병원에 가서 그 선생님이 이거 한 타임만 놓쳤으면 큰일 날 죽은 채로 왔을 수도 있다. 네. 정말 잘 오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엄마 없는 아이들 되지 않고 잘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를 댓글로 달아주신 거예요. 밑에서 막 댓글이 난리가 났죠. 네. 진짜 만났나 봐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그 댓글 통해서 연락이 돼서 그 당시 나왔던 책을 선물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직접 살아있는 모습 살아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발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서 뿌듯했던 기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채널이 아무래도 이제 재테크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보시긴 하지만 이게 돈을 벌어도 사실은 어떤 이런 건강이나 어떤 생명 같은 거가 이제 한순간에 또 잃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에 또 들으니까 또 이게 좀 만감이 좀 교차하는 것도 좀 있네요. 저도 아이 아빠고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건강 잘 챙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좀 경중이 좀 다르겠지만 되게 좀 정말 위험한 케이스들 이런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정말 큰일 난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어떤 뭐 심장계통, 심근경색 뭐 이런 건가요? 식생활이 이제 많이 서구식이라고 우리 표현하죠. 고기 생선 계란우유 많이 먹으면서 네. 혈관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엑스레이를 가슴 엑스레이, 배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이 혈관에 석회가 생긴 분들이 연세가 점점 젊어져요. 옛날에는 뭐 70대쯤 돼야지 이제 대동맥에 이렇게 석회화가 껴 있는 게 발견됐다면 지금은 50대, 40대도 이렇게 석회화가 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체구 네. 있으시고 한 분들이.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못 넘기고 채식 중심으로 식사 안 하시면 이거 계속 나중에 쌓이고 나면 문제 된다. 고혈압 있지 않느냐 그러면 고혈압 있는데 아니면은 모르고 있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점점 혈관 질환 아니면 대사성 질환들의 나이가 점점 젊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배울 때는 고혈압 환자들에서 뭐 예를 들면 흉통이 나타났다 그러면 흉통에 고위험군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이가 있었어요. 나이가. 남성은 45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일 때 흉통이 있으면 심근경색 협심증을 의심하라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 나이가 깨진 지가 오래예요. 40대 심근경색은 이제 흔한 수준이 됐고요. 30대 고혈압도 이제는 흔한 얘기가 됐잖아요. 네. 30대에서 15%가 고혈압 환자고 그중에서 반 수준은 약을 안 먹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는 20대 심근경색도 어쩌다 한 번씩 볼 정도예요. 20대 혈관 그러면 얼마나 탱탱하고 건강한 혈관입니까? 근데 그 혈관이 막히다 막혀서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거를 우리가 바로 근처에서 볼 정도의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식생활이 잘못됐을 때 생기는 어떤 그런 위험이 점점 나이가 어려지고 있고 그 나이가 어려진다는 얘기는 혈관 나이는 점점 빨리 나이가 드는 거니까 고령이 됐을 때 더 합병증 때문에 고생하면서 건강 수명이 짧아지는 골골골골 되면서 아프면서 긴 여생을 살아야 되는 나이가 더 길어진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지금 들으면서 저도 좀 약간 조금 뭔가 먹는 것도 저도 약간 좀 그 육류 좋아하고 약간 패스트푸드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좋지 않습니다. 네. 이 식습관이 어떤 걸 좀 이런 거 좀 안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제가 얘기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초록색 채소입니다. 초록색 채소. 예, 초록색 채소를 먹으면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서 나오는 에너지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영양분, 뭐 비타민, 무기질이 있지만 네. 거기서 생기는 해가 더 큰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고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손해를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먹는 고기의 양에서 훨씬 더 줄여야 됩니다. 예. 안 먹는 건 안 되겠지만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더 좋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고기가 굉장히 안 좋은 고기들을 먹고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은 고기 중에서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중에서 구할 수 있다면 정말 방목한 소의 그런 풀을 뜯어먹고 자란 방목한 소의 고기를 우리나라에 있나요? 그게?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거를 구할 수 있다면 그리고 방목한 닭의 계란은 우리가 구할 수는 있어요. 한 알에 한 800원 정도 하는데 예, 그런 남각보는 1번 계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메가3, 오메가6 비율이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육류는 조금 하루에 50g 정도는 먹어도 몸에 해가 될 게 없고 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고기 종류는 먹으면 먹을수록 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미밥 중심으로 식사하고 초록색 채소 중심으로 식사를 하면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질환들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거를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하면 2주 이내에 좋아집니다. 2주만 해도 2주만 해요. 굉장히 빠르게 좋아집니다. 그래 저는 요즘에 사실 그 약간 다이어트 이런 걸 한다고 하면서 그 저탄고지 한다고 약간 육류 위주로 많이 먹고 탄수화물 안 먹고 약간 이러고 있는데 이런 거 되게 안 좋은 수도 있는 건가요? 저탄고지도 나름의 이제 다이어트 방법이고요. 정말 아예 육류 중에서도 이제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단백질은 제한을 하거든요. 지방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를 섭취하고 그걸 다 태우겠다라는 개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저탄고지에서도 생각해 보면 그냥 육류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육류도 좋은 육류로 골라서 소비하도록 하고요. 버터 같은 거 보면은 100% 가능하면 유기농 버터를 소비하도록 하고 뭐 MCT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기름도 골라서 먹도록 교육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채소 중심으로 식사가 들어가고요. 그런 거 보면 물론 탄수화물 줄이고 지방 중심으로 식사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일 수 있지만 저는 해봤을 때 사정이 있어서 한 3개월 정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해봤을 때 좀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케톤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간다는 게 몸에 좀 적응이 좀 힘들었고요. 우리 한식의 상황에 맞는 거는 현미채식 중심으로 식사를 하는 게 조금 더 훨씬 편하고 뭐 식사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이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미채식을 권하는 중입니다. 현미채식을 하고 가능하면 이제 육류는 좀 줄여도 된다. 우리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먹고 있다. 네, 지금 먹고 있는 육류 정도를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회식이나 이런 거는 정말 피해야 됩니다. 고기를 태워 먹는 거잖아요. 발암물질을 막 묻혀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식은 이제 발암물질을 묻힌 고기에다가 술을 또 이 영상 아마 회식하고 나서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그래서 그거는 가능하면 최대한 피하는 게 좋고 다른 사람이랑 만나서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 우리나라 현실에서 채식 중심 식사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외식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그래서 약속을 그때로 잡는 거죠. 그럴 때는 가능하면 태운 고기는 좀 제외를 하고 익힌 고기 쪽으로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고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으면은 샤브샤브 쪽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채소 중심으로 식사를 할 수 있고 고기를 좀 익혀 먹으니까 물에 익혀 먹으니까 훨씬 낫죠. 구워 먹는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고 그다음 술은 가능하면 맥주 한 잔에서 2잔 이상을 안 마시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좀 제한을 하는 편이고요. 제가 선택할 수 없다 그런 자리도 있죠.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그냥 시원하게 한 끼 포기하고 먹고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그렇죠. 아예 피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이제 빈도를 많이 줄여야 된다. 빈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내가 발암물질이 들어와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빈도로 줄이고 양을 줄일 수 있으면 그러면은 문제가 크게 생기진 않으니까요. 저는 그 이제 나이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먹어가면서 이제 가장 걱정인 게 그러니까 심장 관련돼서 이제 갑자기 뭔가 일이 생기는 거 뭐 유명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 보면은 정말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부고 소식이 막 뜨고 하는 것들 보면 뭐 증상 있으신 건 아니죠? 저는 예전에 부정맥이 막 있었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뭐 차고 테스트 막 해봤었는데 뭐 다행히 뭐 그 이후로는 뭐 없다고 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막 되긴 되더라고요. 이 심근경색 뭐 심장 관련된 것들은 어찌 보면 되게 생사와 관련이 되니까 이런 거 어떻게 좀 그 뭐랄까요 초기에 좀 발견할 수 있는 뭐 증상이 이런 거 좀 있을까요?
심근경색의 증상 이렇게 하면 뭐 흉통이긴 한데 네. 심근경색을 진단을 받는다는 거는 이미 늦은 얘기고요. 심근경색 전에 생기는 증상이 협심증이라고 하거든요. 협심증. 갑자기 추운 곳에 갔거나 계단을 오르는 운동 등을 했을 때 심장이 쪼이듯이 가슴이 쪼이듯이 아픈 양상. 운동을 했을 때 심해지고 추운 곳에 갔듯 심해지고 따뜻한 곳이나 운동을 쉴 때 호전이 되는 양상이라 그러면은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가족력,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 그다음에 담배, 술도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나이도 원래 들어갔는데 나이는 지금 깨진 것 같아요. 40대도 30대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위험군이신 경우에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가능한 한 빨리 심장내과 진료를 보고 심장 혈관 검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예전에는 트레드밀 테스트라고 뛰면서 심전도 찍는 걸로 검사를 했는데 네. 요즘은 이제 심장 CT만 찍어도 예전에는 심장 CT 찍으려면 심장을 느리게 뛰는 약을 먹고 CT를 찍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냥 CT 찍어도 CT 그 기술이 좋아져서 엄청 빠르게 한 번에 찍으니까 그냥 심장 뛰는 대로 찍어도 그걸 리컨스트럭션 해줘요. 그래서 심장 혈관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를 그 CT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검사도 할 수가 있고요. 제일 제대로 검사를 하려면 하루 입원을 해야 되는 검사인데 혈관 타고 대퇴동맥을 통해 들어가가지고 심장 주위에다가 조영제를 쏴가지고 이 조영제가 흐르는 길이 좁아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심장동맥 조영술 검사를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거는 장점이 조영술 검사를 하고 좁아진 데가 있으면 바로 시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넓혀주는 시술을 하기도 하죠.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흉통이 있을 때 그거를 무시하지 않고 검사를 빨리 받아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이러다 말겠지, 뭐 저번에 맞아요. 괜찮았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넘기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흉통이라는 게 약간의 불편함이 아니라 이제 고통 정도가 느껴지는. 다 달라요. 처음에는 그냥 따끔따끔한 고춧가루 뿌린 양상으로 나타나는 분도 있고 엉뚱하게 턱이나 팔이 아프다고 왔다가 그냥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심한 당뇨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아예 흉통이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네. 노인분들의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그냥 기운 없어요라고 왔는데 심근경색이 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고요. 그래서 흉통이 있거나 이유 모를 호흡곤란이 있거나 이러면 심전도를 포함한 검사를 빠르게 받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뇌졸중 뭐 이런 것도 좀 되게 갑자기 이렇게 뭐 이렇게 생사가 또 이렇게 나뉘는 약간 이런 것 중에 하나 아닌가요? 뇌졸중은 이제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친 얘기인데요. 뇌출혈 같은 경우는 진짜 생명의 위급을 줄 수가 있죠. 뇌출혈 같은 경우는 양이 많거나 그러면 갑자기 의식이 없어지거나 요즘 이제 몇몇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뇌 안에 혈관 꽈리가 있었는데 그게 터져가지고 생기는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는 그 즉시 급사하거나 아니면 극심한 두통 이후에 구토하면서 의식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이미 의식이 없어지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생명의 위급을 겪을 수가 있고요. 뇌경색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뇌에 생긴 뇌경색은 이제 합병증이 문제죠. 치료가 되더라도 이제 반신마비라든지 언어장애, 기억장애, 성격변화 뭐 이런 것들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재활치료가 길어지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물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만 1시간 이내에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혈관이 근육이 죽어서 합병증이 생겨서 심부정맥이나 심비대, 심부전, 심장부전 같은 게 와서 고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뇌경색 같은 경우는 이제 반신마비 같은 것 때문에 고생하실 수가 있어서 3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시켜 드릴 때 FAST라고 하거든요. FAST 해가지고 F는 페이스입니다. E 해보세요. E 했을 때 찡그려보세요 했을 때 한쪽이 안 되는 거 E 한다든지 침이 나온다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첫 번째 의심하고 E 두 번째는 A가 암이에요. 암. 손 들어봤을 때 한쪽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눈 감고 들어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떨어지거나 한쪽 아예 못 움직이거나 이랬을 때 A 그다음에 S 스피치 말해보세요. 주소 말해보세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하고 바로 119 신고해서 적절한 응급의료 기관급 넘어서 센터급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 중요한데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니글렉트라고 하는데 이 방향에 따라서 내 증상을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증상이 이쪽에 있는데 얼굴이 이상한데 뇌병변 때문에 한쪽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괜찮다고 안 가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뭐 술을 먹어서라든지 그냥 고집이 세서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지만 진짜 내 증상을 인지를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옆에서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가 보고 증상이 이상하다 그러면 119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을 꼭 가라고 강제로라도 보내줘야 돼요. 본인은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 인터넷에서 본 글인 것 같은데 엄마랑 같이 얘기하다가 엄마가 TV 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를 뭐 딱 뒤돌아서 다시 또 까먹고 완전히 뭐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게 좀 약간 섬찟해가지고 바로 뭐 119 불러서 갔더니 뭐 뇌 관련해서 뭐 네. 그런 거였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치매가 급격하게 오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치매면 네. 천천히 어떤 단계를 밟으니까 그런데 혈관성 치매라는 게 있어요. 예, 치매 중에서 혈관이 막히면서 조금 뇌경색이 오면 그게 또 치매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뇌경색이 어떤 반신마비나 얼굴 이상이나 이런 거가 오지 않는 지역에 기억 기능에 영향을 주는 곳에 뇌경색이 왔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도 빠르게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조금 평소랑 약간 이상하다 싶으면은 네. 또 어쩔 수 없이 또 갈 수밖에 없는. 그냥 주변 사람들이 확실히 좀 잘 그걸 캐치를 좀 해줘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포함해서 흉통, 그다음에 이제 뇌경색 뇌출혈 이런 증상들을 나를 위해서 쓴다기보다는 내 가족과 내 친구들을 위해서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응급실 쪽에 오시는 분들 중에 뭐 제가 뭐 그냥 들은 거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네. 오토바이 사고가 정말 많다 뭐 이런 얘기들. 네네, 오토바이 사고 정말. 뭐 킥보드 오토바이. 뭐. 예, 요즘 킥보드 사고도 정말 많이 늘었어요. 예, 킥보드가 점점 그냥 우리가 그냥 쌩쌩 달리는 어린이들 킥보드가 아니라 이젠 전동 킥보드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바퀴도 쬐끄맣잖아요. 작은 턱 같은데 잘못 넘어가도 확 하고 사람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크게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뼈 부러져서 오기도 하고 뇌출혈로 실제로 오기도 하고 목이 부러져서 오기도 하고 오토바이 사고에 준하는 그런 외상으로 오기도 합니다. 네, 오토바이 사고에 비할 바는 못 되고요. 오토바이 사고는 크게 나면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사고가 나니까 대학병원 응급실에 있으면 초저녁에 이제 오토바이 사고로 이제 119 실려 오면 오늘 밤 잠은 다 잤구나. 왜냐하면 한두 군데가 다치는 게 아니라 머리, 가슴, 배가 다 다치는 데다가 팔 끝, 다리 끝, 뭐 얼굴에 뭐 눈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가 다 다치니까 해당과 외과를 다 불러서 진료를 봐야 돼요. 그거는 환자가 살아 있을 때 얘기입니다. 만약에 정말 가슴, 배 쪽이나 머리 쪽으로 해가지고 심각한 외상이어서 생명을 놓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심각하게는 수술을 못하고 그냥 환자를 떠나보내야 했던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간혹가다 생길 정도로 오토바이 사고는 정말 치명적인 경우가 많죠. 아무리 뭐 헬멧을 쓰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쩔 수 없는. 네, 헬멧을 껴도 뭐 우리가 무슨 그 레이싱 선수들처럼 뭐 척추를 보호하는 옷을 입거나 그런 경우는 드물잖아요. 잘 입어봐야 가죽 자켓에 장갑 정도인데 그것만으로는 목을 보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목에서 손상을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 가슴배도 제대로 방어를 하기가 힘듭니다. 또 이제 날아가서 떨어지는 경우는 골반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골반뼈가 부러지면 이거는 지혈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배에서 출혈이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수술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골반 출혈이에요. 골반 출혈을 잡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제 없었던 치료 방법이 생겨서 이제는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혈관 전체를 아예 다 잡아버리는 방법을 써서 조영술을 통해서 해결을 하기도 하는데 그 전에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골반이 깨진 환자가 오면 그냥 골반을 이렇게 이불로 둘둘 둘러싸가지고 묶어서 전체를 누르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기도 했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지혈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자동차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이렇게 사고의 어떤 규모도 훨씬 더 심각하고 이런 거죠. 요즘은 안전벨트를 매니까 자동차 교통사고에서 중증도가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자동차 교통사고에서 안전벨트가 없다 보니까 머리부터 시작해서 다 같이 다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떨어져 나가가지고 창문 바깥으로 튕겨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은 드물거든요. 근데 오토바이는 아직도 뭐 안전벨트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커요. 킥보드도 사실 조심해서 타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안 타는 것도 낫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킥보드는 혼자 타셔야지 둘이 타면은 더 이 하중이 커집니다. 그래서 더 심하게 날아가고 더 크게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타려면 혼자 조심히 살살 타셔야지. 양손 다 다쳐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양손 다 부러지죠. 양손이 다 부러져가지고 손목이랑 작은 턱 같은 딱 걸리면 앞으로 팍 꼬꾸라지는 거 아닙니까? 둘 다 부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좀 이렇게 뭔가 좀 심각성을 좀 알고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안전운전이랄까 아니면 좀 방어적인 좀 그런 선택들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게 한번 다치면 사실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오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한번 골절이 있으면 시리고 통증도 계속되고 변형이까지 가지 않더라도 고생 오래 하기 때문에 안 다치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연말 연시다 보니까 또 아마 또 술 드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이렇게 술 때문에 이제 경찰서도 많이 가지만 응급실도 많이 오죠. 술은 참 사실 이게 담배만큼 심각한 게 술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사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걸로 보면 담배 못지 않죠. 네, 담배도 마약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사회적으로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하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 술의 위해가 제 생각에는 훨씬 크지 않나. 우리나라에 특수한 술 문화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딴 나라에서는 통계가 잡히지 않는 문화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의 초록색 소주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주라는 게 이게 주정에다가 이제 물을 타고 향신료를 넣어서 먹을 만하게 만들어 놓은 물질이지 않습니까? 술이라고 하기에는 향으로 먹는 그런 문화의 그런 게 아니라 취해야지만 그렇죠. 목적이 생기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초록색 소주를 마실 때는 뭔가 한 잔 두 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병 단위로 늘어나게 되고 취해서 헬렐레 해야 되고 그게 기본으로 있다 보니까 다른 술을 마셔도 그렇게 마셔요. 와인을 마셔도 6-7병 쌓아놓고 마시게 되고 좀 찔리네요. 그 외국의 술 문화는 그런 경우가 좀 드물죠. 잔 단위로 하고 그다음에 분위기로 가고 어느 정도 알딸딸했을 때 대화로 길게 이어지고 이렇게 좀 파티 문화 이런 쪽으로 가는데 우리나라의 술 문화는 좀 많이 좀 특수합니다. 우리는 우선 취하고 나서 그다음에 얘기를 그다음에 친해지는 거죠. 약간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근데 이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이런 것들이 결국에 건강에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술을 먹다 보면은 결국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뭐 건강도 망가지고 이제 아니면 뭐 넘어진다든지 뭐 사고도 나고 막 이러는 건데 술은 안 먹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먹어야 된다면은 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한계치 뭐 이렇게 요 정도는 뭐 괜찮다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아예 한 잔도 안 좋은 건가요? 그 암 환자분들한테 설명하는 내용 중에 미국 암학회 지침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알코올은 남성 기준으로 하루 2잔 이하, 여성은 1잔 이하로 마시고 그 이상부터는 독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든지 술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에 맞는 잔, 소주는 소주잔 한 잔이고요. 맥주는 맥주잔 한 잔, 500cc 아닙니다. 맥주잔 한 잔으로 했을 때 남성 2잔 이상일 때는 그때부터는 해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격 양이라는 게 굉장히 적은 거죠. 그 이상 마시고부터는 이제 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매일 마시는 거는 또 안 돼요. 그걸 간이라는 거는 쉬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2-3일 쉰 다음에 다시 정상간이 되었을 때 다시 마실 때에 1-2잔까지가 정상이다 이렇게 봐야지 매일매일 2잔까지는 괜찮댔어라고 생각하고 매일 마시는 것도 간에는 큰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 보면은 뭐 매일 2병씩 드시는 분인데 막 장수하시는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 그렇죠. 간이 어떻게 뭐 원래부터 튼튼하신지 효소가 정말 많으신지 그걸 알 수는 없지만 아니면 간이 그 주인에 맞게 적응이 됐는지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 술을 계속 드시게 되고 알코올에 의한 중독증으로 가게 되면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응급실에서 그런 경우를 거의 매일 가까이 보게 됩니다.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가족에도 있고 누구나 한 분씩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명확한 중독 물질이기 때문에 알코올에 처음에 이제 중독이 돼서 이제 쉬지 않고 마시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알코올성 위염, 다음 날 이제 숙취 겪으면서 토하고 속 쓰리고 이런 것들 경험하시잖아요. 그런 게 이제 알코올성 위염 단계고요. 그런 거를 무시하고 뭐 알코올로 해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술을 여러 번 쉬지 않고 마시게 되면 알코올성 간염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피 검사해 보면 간 수치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냥 뭐 지방간이니까 괜찮아 이러고서 무시를 하고 또 계속 드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간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게 알코올성 간 경화예요. 간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고 이때부터는 그 변한 간세포는 술을 끊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망가진 간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 간 경화를 지나서 계속 술을 마시게 되면 그 간 경화로 변화된 세포들 중에 일부가 이제 암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 경변이랑 암이 뭐 같은 질환의 연결이다는 아닌데 그런 세포의 변화가 계속 반복이 되면 그중에 1-2세포는 계속 암으로 변하게 되는 거고 그 암세포가 우리의 면역력이 방어를 못하고 커지게 되면 간암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건강검진 한번 받았는데 뭐 간에 뭐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정도 먹던 거 해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 정도의 음주를 유지해도 된다 이건 전혀 아닌 거죠. 전혀 다르죠. 내 간이
독을 해독을 빠르게 하고 있어서 간 수치가 오를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지만 내 간은 계속 피로해지고 있는 겁니다. 효소를 계속 써야 되는 거고 간에 피로 물질이 쌓이게 되는 거고 네. 내 간 수치가 올라간 레벨이라는 건 내 간이 80% 이상 손상이 됐을 때 올라가는 거거든요. 내 간이 예를 들면 80%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해독 물질을 해독을 하고 있으면 간 수치가 잘 안 올라가요. 근데 그게 꽉 차서 그 이상 올라가기 시작해야 간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내 간 수치가 지금 정상이니까 나는 괜찮아는 아닙니다. 네, 내 보통의 기준으로 2잔 이상 먹고 있다면 간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휴대폰 배터리처럼 어쨌든 효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데 내가 그냥 아무 문제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네. 약간 착각일 수도 있는 거군요. 나이 들면서 더 그 캐파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넘어가면 이제 갑자기 안 그렇죠. 좋아지는. 네. 예전에 젊을 때 먹던 습관대로 계속 먹으면 나이 들면서 확 변하는 겁니다. 그 나이가 우리 나이예요. 사실 넘어졌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저도 느껴지긴 합니다. 네, 달라집니다. 근데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약간 와인 같은 거는 좀 이렇게 가볍게 반주하면 오히려 뭐 몸에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뭐 어디서 듣는데 반주라는 개념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술은 좀 괜찮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술은 다 나쁜 건가요? 물론 이제 술에 들어있는 좋은 물질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과일주가 대표적이죠. 거기 네. 들어있는 물질들이 우리 몸에 활성도를 올려주고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걸 꼭 과일을 술로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과일에 있는 거를 술로 그렇죠. 만들어서 먹는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와인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도 알코올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알코올 기준으로는 2잔 이상 먹었을 때 내 몸에 독이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맥 같은 좀 섞어 먹거나 이러는 거는 뭐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래도 좀 덜한가요? 덜하지 않습니다. 더하다고 알코올 보시는 게 맞고, 양으로. 예, 뭐 소주의 한 잔과 뭐 맥주의 한 잔을 같이 마셨으니까 알코올의 농도와 양으로 봤을 때는 2잔을 그걸로 마신 거니까 거기서 한 잔 먹고 마무리할 수 있으면 되는데 소맥을 먹는 이유가 그게 아니잖아요. 야, 근데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해주신 대로 한 2잔에서 멈추라는 거는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지. 맞습니다. 먹으면서 2잔에서 멈춘다. 이거 딱 짠하고 이제 바로 여기서 내려놓는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죠. 네. 근데 내 몸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제 술의 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면 내가 억지로 먹지는 않아야 된다. 내가 선택해서 내 몸을 관리하면서 오늘은 좀 무리를 하겠어. 앞으로 한 달 동안 나 술 안 먹을 거고 오늘만 무리를 하겠어. 이렇게 뭐 관리를 할 수 있다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억지로 끌려가서 먹는 술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 몸 관리하기 위해서 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우리나라의 어떤 이 상하 조직 간의 문제 이런 거 또 영업을 뛰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일 수 있는데 최근에 몇몇 분들을 만나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절대 술을 먹지 않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최근에 3분을 만났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무슨 영업에서 손해를 보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자기 나름의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저는 저한테 억지로 술을 먹일 것 같으면 저는 이 계약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자기 의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술을 정말 싫어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도 술도 좋아하니까 겸사겸사 드시는 분들도 사실 많기도 하긴 하죠.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한 살 먹으면서 확실히 술 먹는 양도 좀 줄었지만 다음 날 숙취나 이런 게 되게 힘들어지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확실히 어떤 20대 때 대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취 해소제 같은 거를 중간에 꼭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이건 러시아에서 온 거다. 뭐 이거는 뭐 일본에서 온 거다. 그런 막 게 이런 거 있어요? 막 주면서 이거 효과 막 좋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게 약간 그냥 플라시보 효과인 건지 아니면 좀 어떤 좀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숙취 해소제에 들어있는 뭐 아스파라긴산 뭐 이렇게 항산화 물질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부분들은 이제 아주 소량의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술을 깨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3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3개가 하나는 물이에요. 물. 네, 수분이 많이 보충이 되면 확실히 술이 빨리 깹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알코올을 우리가 아세트알데히드로 대사를 시키고 그 아세트알데히드를 다음 아세트산과 물로 분해를 시키려면 물 분자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물 분자와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고 또 당분이 필요합니다. 당분. 그래서 알코올에 의해서 심하게 숙취 심한 환자 응급실로 오면 당분이 들어간 수액을 주거든요. 그 이유가 당분이 들어갔을 때 알코올을 빨리
빨리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세 번째는 휴식입니다. 그래서 매일 먹으면 안 되고 쉬어줘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매일 한 병씩 먹는 게 나쁘냐, 세 병 먹고 이틀 쉬고 세 병 먹고 이틀 쉬는 게 나쁘냐, 그렇게 물어보면 매일 한 병 먹는 게 더 나쁩니다. 더 나쁘군요. 예, 중간에 휴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알코올량을 먹더라도. 그래서 내가 원칙을 정해놔야 돼. 내가 하루에 술을 먹었으면 최소한 이틀은 죽어도 쉰다, 3일은 죽어도 쉰다,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몸이 안 좋아서 도저히 오늘 회식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신을 가져야 내 몸을 내간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 그 세 가지를 합쳐 보면은 그 수액 맞으면 좀 몸이 확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좀 효과가 있는 거네요. 효과 있는 거죠. 수분이 들어가고 당분이 들어가고 휴식이 들어가니까. 그럼 최근에 또 이제 선생님께서 또 암 환자분들도 이렇게 관리도 해주시고 예. 이제 뭐 진료도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건데 네. 사실 이제 모든 분들이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약간 암에 대한 약간 걱정도 있고 항상 뭐 암에 대한 약간 두려움도 가지고 있는데 이 암이라는 거를 좀 뭐랄까 좀 예방이랄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좀 확률을 좀 뭐 낮출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거는 뭐 가장 좋은 게 뭐 음식 같은 걸까요? 여러 가지 있죠. 일단 암에 대해서 인식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암하면 뭐 지금까지 뭐 20, 30년 이전의 의학도 그랬습니다만은 암하면 그냥 유전자가 변화가 생겨가지고 우리 몸이 원래 유전자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연히 쌓여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가 변이를 일으켜서 점점 뭉쳐지고 그러면서 암으로 발견된 거다. 그래서 운 나쁘게 걸린 거다. 아니면은 유전성으로 유전자가 잘못된 거니까 유전성으로 생긴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해 왔었고 최근까지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죠. 근데 2010년대를 필두로 암이라는 질환이 대사성 질환의 특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어떤 만성 식습관에 의한 질병의 특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네. 어떤 의미냐면 우리 몸이 대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세포 단위에서 에너지 대사를 하는 제일 중요한 소기관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소기관이 있어요. 네.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 에너지를 잘 산소를 받아들이고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대사가 잘 이루어지면 이 에너지 효율이 좋고 그다음에 활성산소가 덜 만들어지고 유전자의 변이도 덜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변이가 오거나 하는 상황들 예를 들면 이 미토콘드리아의 변화가 오는 상황들은 다 우리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그런 식생활과 비슷한 문제들이에요. 외부의 뭐 자외선이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뭐 해로운 물질들이라든지 발암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면 부족이라든지 너무 교감신경 과잉진 상태된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건강에 관련된 상황들 거기에 유전자도 한 5% 정도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 그다음 노화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 미토콘드리아 대사가 고장이 나면서 활성산소들이 세포에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당 대사 정상적인 당 대사가 아닌 대사가 이뤄지게 되면 이 활성산소들이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켜서 생기는 결과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암이 발생했다라고 오해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이 좋으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줄어든다는 거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운 나쁘게 암에 걸렸고 운 나쁘게 걸렸으니까 그냥 암을 도려내고 떼어내고 죽이면 나는 다시 정상인이 된 거야라는 생각을 멈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재발되고 이런 것들도 그렇죠. 어찌 보면 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암은 재발될 수밖에 없고 내 암세포들은 하루에 5,000개에서 10,000개씩 암세포로 변했다가 내 몸의 면역력에 의해서 없어졌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면역력들이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NK세포 활성도인데 뉴트럴 킬러 세포는 우리 백혈구의 림프구 중에 일부입니다. 이 백혈구들이 암세포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암세포들이 5,000개에서 10,000개가 해소가 되지 않고 몸의 어딘가에 들어가서 거기서 증식을 시켜서 자라면 그게 암세포가 되는 거고 그 암세포가 한 30여 번 정도 방해받지 않고 증식을 하면 1cm 정도 되는 암이 되는 거거든요. 이 1cm 정도 되는 암이 암세포 개수로 1억 개에서 10억 개 정도의 암세포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서 1cm짜리 암이 발견됐다는 건 몸에 암세포가 1억 개에서 10억 개가 생길 정도 동안 내 몸의 그 면역력이 잡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1cm의 암이 발견됐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가 내 몸에 생긴 건지를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이 암세포가 생겼으니까 그 장기 도려냈으니까 내 몸에서 암이 없어졌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1억 개, 10억 개에서 암세포가 생길 정도면 내 몸에 암세포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수술항암 방사선으로 내 몸의 면역력까지 다 줄여놨어요. NK세포 활성도가 100 이하로 줄어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퍼져 있는 네. 암세포들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한 1, 2년 정도 지나서 시간은 더 빨라져요. 왜냐하면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1cm, 2cm 되는 암이 나중에 다 동시다발적으로 전 몸에서 발생이 되게 되는 이유가, 그래서 전이 되면 더 여러 곳에 한꺼번에 생기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잠깐 중간에 수면 부족 얘기해 주셨는데 그 네네. 잠을 못 자는 게 이게 많이 안 좋은 영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수면이라는 거는 우리가 깊게 잘 자고 나면 다음 날 컨디션, 긴장 이런 것들이 줄어들잖아요. 네. 일단 제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긴장도가 확실히 줄어드는 거. 이 긴장도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내 몸의 면역력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할 때가 어떨 때 체하죠? 너무 많이 먹거나 많이 먹거나 좀 몸이 약간 좀 안 좋을 때. 먹기 싫은 사람과 같이 먹었을 때 직장 상사랑 같이 밥 먹었어. 이럴 때 체하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예, 이런 게 이제 교감신경이 과항진돼서 긴장된 상태로 식사를 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T7 레벨에서 신경이 교감신경 광진 상태로 신호 전달이 되면 위가 움직이지 못하고 기는 네. 상태, 변 보지 못하고 뭔가 맹수 앞에 토끼처럼 네. 그런 상태로 내 몸을 만들면 내 몸은 그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토끼의 상태로 가는 거죠. 네. 자, 생각해 봅시다. 교감신경의 과항진 상태를 줄일 수 있는 상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교감신경이라는 거는 내가 맹수 앞에 동물이 된 상태라고 보면 돼요.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고, 동공이 커지고 반응할 준비를 해야 되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야 되고, 땀이 나면서 그런 상태로 사는 초식동물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동물들은 식사도 빨리 해야 되고, 네. 일단 배변도 빨리 봐야 되고, 수명도 짧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느긋하게 식사를 천천히 하는 동물, 그다음에 긴장이 없는 동물들, 빠르게 먹이를 잡을 때만 긴장을 하고 그 외에는 편안하게 쉬는 동물들이 수명도 길고 그다음에 긴장도 적고 코끼리 같은 편안하게 거북이 같은 네. 그런 상태를 내 몸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잘 자는 것과 명상, 예, 이게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암 환자분들한테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잘 자는 것과 그다음 명상을 연습을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마침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만났던 미팅이 네. 잠을 잘 자는지 확인하는 앱이 있어요. 예, 이름을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하여튼 그 앱의 그 대표님이랑 같이 상의를 하고 왔는데 옆에다 켜놓는 것만으로 내가 잘 잤는지 안 잘 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걸로다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변을 잘 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교감신경 과항진 상태에서는 변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변비가 오기도 하고 변을 편히 못 보고 힘을 줘서 변을 봐야 되죠. 근데 굉장히 편안한 자세로 명상을 하면서 지내면 아침마다 이제 네. 변도 편하게 잘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변을 잘 보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결국에 내 몸의 어떤 긴장도를 낮춘다는 거, 이게 그 암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생활 태도 중에 하나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약간 먹는 거 쪽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먹는 것도 것도 있나요? 엄청 중요하죠. 먹는 거 같은 경우는 초록색 채소 항상 얘기하고 있죠. 네.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는 초록색 채소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현미밥 중심으로 식사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현미밥 중심으로 식사를 하면 그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서 들어있는 지방질과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현미밥, 현미 껍질, 그리고 이 씨눈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과 단백질 성분이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들을 어느 정도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네. 고기 양을 굉장히 극도로 줄여도 우리가 단백질을 못 먹어서 막 고생하고 이럴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 콩류를 조금 더 먹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좀 피하는 것만으로도 혈관에 아주 미세한 내경들 이런 게 좋아지거든요. 네.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요. 우리가 혈관이 좋아진 거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있죠. 눈에 눈도 그렇지만 성기가 그렇습니다. 성기가. 네. 예, 성기에 혈관이 넓어져 있고 활동적이면 이렇게 밤새도록, 우리 남성 같은 경우는 성기가 이렇게 일어났다 네. 누웠다를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네. 그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채식을 했을 때와 동물성 식사를 했을 때의 차이를 비교한
네. 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채식 중심으로 식사를 했을 때 2주 이상 됐을 때 사람의 성기의 발기 빈도수가 4배 높았다라는 연구가 4배요? 있거든요. 그 정도의 차이예요. 그 얘기를 보면 내 몸에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타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너무 과도한 동물성 지방질이 들어가면 미세한 혈관들이 좁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고혈압이라는 것도 그냥 혈압이 높아지는 것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미세 혈관들의 산소를 보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혈관에 압력을 올려줘야지만 미세 혈관에 산소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2차적으로 혈압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팔뚝 혈압이 높아지는 거고 그거를 억지로 우리가 약으로 낮추고 있는 거고요. 근데 혈압약 먹었다고 혈압이 떨어졌다고 혈압이 낮는 게 아닙니다. 내 말초 혈관은 더 저산소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고 더 활성산소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 더 이 암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모든 질환은 혈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귀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혈관을 깨끗하게 할 방법이 뭐냐 그랬을 때 현미채식을 제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좋은 음식들 먹고 네. 많이 자라. 맞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깨끗해지면 이게 암 예방에도 아주 도움이 큰 되고 도움이 됩니다. 나머지 이제 건강에도 다 당연히 만성 대사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두드러기 같은 만성 네. 뭐 알레르기 질환도 다 포함입니다. 류마티스 질환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냥 자가 면역성 질환, 내 몸을 내가 파괴하는 이런 질환들도 사실은 현미채식 중심으로 하면서 단백질의 접근을 좀 최대한 줄이면 빠르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는 이거를 직접 그 2주간 들어가서 이제 현미채식 중심으로 식사를 하면서 환자들이 좋아진 거를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황성수의 힐링스쿨이라는 걸 직접 내돈내산으로 가서 경험을 했던 건데 그때 현미채식이 좋다는 거는 원래 알고 있었지만 이런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사람들한테 변화를 가져온다는 걸 직접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미채식 위주의 식단.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또 몸이 좋아진다. 뭐 그게 뭐 암 예방에도 뭐 된다. 뭐 이런 맞습니다. 것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 운동이라는 거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되나요? 운동도 똑같은 이유예요. 내 몸에 암을 제어를 하려면 열이 있어야 되고요. 네. 산소가 세포 단위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 두 가지거든요. 열과 산소. 암 치료를 할 때 고주파 온열 치료로 열을 주고 그다음 고압산소로 산소를 강력하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압산소 같은 경우는 2기압 이상의 챔버에서 100% 산소를 쐬면 네. 혈관 안에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혈장에 산소가 녹아서 헤모글로빈까지 가지도 못하는 혈관까지도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탄력 있게 움직이게 되고 혈행이 빨라지면서 혈관이 빠르게 움직이게 되고 그다음 산소 공급이 빨라지게 되고 그다음 말초 끝에까지 산소를 한번 보내는 과정이 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물론 프레스 같은 그런 근육 운동도 이 큰 근육에다가는 산소를 끝까지 공급할 수 있지만 말초에 공급하는 거는 혈액이 내 몸을 한 바퀴 도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많이 할 수 있는 게 유산소 운동 중심이어서 그래서 하루에 3-4km 정도 걷는 거를 꼭 권유를 하는 암 환자들한테도 권유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 3-4km 걷는 것만으로도 내 몸에 혈액순환 그다음에 내 몸에 열을 한번 내는 과정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걷는 걸음 말고 약간 숨찰 정도로 빠른 경보 양상의 걸음으로 3-4km 걸어주면 내 몸에서 좋은 부분들을 다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 이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이제 그 채식 위주로의 식단하고 운동 잘해라. 결국은 이 모든 게 내 네. 혈관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인 거죠. 담배도 그렇죠. 네. 담배도 혈관을 좁혀주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거기 생기는 많은 물질 중에 상당 부분이 또 혈관에 좁게 만들고 폐 주위에 있는 폐부 안에도 우리 담배 굉장히 오래 핀 분들 이제 폐 안에 조직을 직접 검사를 해보게 되면 안에 타르들이 껴가지고 산소를 공급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이 폐 조직들이 다 터져가지고 해소기 폐라고도 하는데 CT 찍어보면 폐 주머니들이 다 커져 있어요. 산소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폐로다가 산소 공급을 하면 말초에 산소가 갈 수가 있겠어요. 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열과 산소 두 가지가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꾸준히 공급을 할 수 있게 네. 하는 행위들을 해라. 그렇습니다. 운동도 그렇고 먹는 그렇습니다. 것도 그렇고 저도 이런 얘기 들으면 예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거 좀 챙기긴 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럼 가장 쉬운 게 아무래도 이제 잠 많이 자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먹는 것들을 좀 바꾸는 것부터. 잠 많이만 자라고 할 게 아니고요. 잠을 효율적으로 잘 자야 되는데 제가 또 이제 통증 진료를 보다 보면 목이랑 어깨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좀 우리가 컴퓨터 업무 많이 환경이 하죠. 많고 핸드폰을 많이 보다 보니까 견갑골 주위에
근육의 통증들을 많이 호소하는데 이 중사근 그다음에 상부 승모근 통증이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 꼭 추천하는 게 베개를 잘 찾아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경추를 잘 잡아주는 베개를 찾는 것만으로도 잠의 효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네. 그다음에 잘 때에 땅과 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땅과 접지하는 것들을 좀 찾아보셔라. 이거는 아직은 뭐 무슨 제품을 소개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뭔가 접지라 하면 그죠. 그 땅 말고 우리가 그 맨발 걷기를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지구 표면에 있는 음전하들이 내 몸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라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땅과 접촉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음전하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잘 되면 몸의 스트레스 빈도 같은 게 많이 줄어듭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등산 갔는데 네. 맨발로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 굉장히 도움되는 활동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잘 때도 이제 베개에다가 커버를 접지되는 커버를 좀 깔고 전기선을 연결을 해서 바깥으로 연결해 놓고 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것들도 도움 많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네, 이런 것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뭔지 좀 끝나고 좀 알려주십시오. 아 이게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군요. 네네. 그리고 아까 말한 베개 모양도 중요하다. 베개 모양도 중요해요. 이 경추를 잡아주는 베개를 써서 내 몸에 맞는 처음에는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통은 이제 머리 베고 자다가 그냥 푹신한 베개만 베고 자다가 경추 모양을 잡아주는 베개를 베고 이렇게 나면 볼록한 베개 맞습니다. 예, 그런 거를 베고 나면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되게 불편할 수 있는데 적응되고 나면은 이 잠의 수면의 질이 달라진다는 걸 느껴요. 제가 지금 지방에 있는 숙소에서 꼬북 베개를 쓰거든요. 그 꼬북 베개를 베고 평소에 자다가 올라와가지고 집에 꼬북 베개를 안 둬가지고 그냥 푹신한 베개를 자면 중간에 제가 코를 골면서 깨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숙이고 자게 되니까. 근데 집에 가서 이렇게 자면 그런 게 없고 6시간만 자도 굉장히 푹 자거든요. 변화를 느끼는 걸 보면 그런 거 느끼시는 분 있을 거예요. 내가 어렴풋하게 깨서 불편했던 거를 느끼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 베개의 문제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베개 자기한테 맞는 거 잘 찾아보시고 이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결국에 이제 내 건강을 잘 챙겨야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응급실 갈 일도 없고 이제 그냥 행복하게 살고 뭐 이런 게 다 좋을 텐데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건강하게 살려면. 네, 뭐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조절을 하시는 게 좋죠. 네.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이런 거 안 하면서 뭐하러 이렇게 뭔 재미로 사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의사로서 이런 것들을 좀 줄임으로써 뭔가 좀 재미나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적어지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뭐 그런 얘기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조.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하나는 포기를 못하겠다 그러면 그거에 상응하는 다른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시면 되죠. 예를 들면 내가 술은 포기를 못하겠어서 일주일에 한 번 나한테 너무 적다. 난 일주일에 3번은 마실 거니까 그거는 건드리지 마 그랬으면 그 나머지를 다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잠도 잘 자고, 잠 잘 자고 식사 조절해서 사실 식사 외식하는 게 사실 제일 문제잖아요. 외식을 철저하게 줄이고 집에서 현미 중심의 식사와 초록색 채소를 꼭 6, 7장씩 드시는 습관을 기른다든지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면 채소만 싸갖고 다니는 방법이나 현미밥만 싸갖고 다니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점심은 최소한 이거를 지킨다 이렇게 한다든지 저녁 회식은 내가 몇 번은 하되 몇 번은 절대 안 한다 이런 거 원칙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다 넓게 말하는 게 되게 좋아요. 말하면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내가 혼자서 결정을 하면 이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나 앞으로 한 달 동안 술 절대 안 먹기로 했으니까 나 방해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렇게 자기만의 원칙을 지켜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원칙 갖고 있거든요. 4계층 이하는 무조건 걸어 다닌다. 뭐 이런 원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올 때 일부러 비 오는 날이지만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왔는데 대중교통만 타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3,000보 정도를 그렇죠. 챙길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전철 타러 가거나 이제 버스 타고 몇 정거장 걷는 거 정도가 3,000보 금방 차거든요. 근데 운전으로 해버리면 그 기회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봤을 때 서울 들어올 때라든지 아니면은 시간을 봤을 때 대중교통과 차를 비교했을 때 대중교통이 짧은 경우는 무조건 대중교통을 탄다라든지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런 조건들.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만 타는 거야. 나는 계단으로만 하겠어. 이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 것들로다가 내 운동량을 채우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침에 걷기 운동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걷기 운동.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에 보면은 이제 몇 보 걸었는지 요즘 나오잖아요. 그거 봐서 3,000보 이상, 5,000보 이상 찍히면 그러면 아침 걷기 한 거니까 그러다 운동 이제 어느 정도 대할 수 있고 이제 저녁 때 이제 뭐 그룹 운동 같은 거 하나 끊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 되게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 운동 샵을 하나 운영을 또 같이 하고 있는데 예, 그러기서 운동하시는 분들 되게 즐겁게 하시는 좋은 습관.
습관 운동 그런 것들 서울 시내에 41개 점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도 되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룹으로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도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제 어떤 그 생활 습관 자체를 네. 좀 최대한 이런 거에 좀 맞춰놓고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짬짬이 뭔가 그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큰 맘 먹고 한다 그러면 또 시간 안 맞으면 또 못 하고 이러니까 네, 네. 생활화를 한다는 게 맞아요. 핵심인 것 같네요. 원칙을 지키고 원칙을 정하고 지킨다. 일단 새해 맞아서 계획을 세우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계획조차 없으면 시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계획을 실행할 때 내가 지킬 수 없는 너무 높은 레벨로 정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계획을 정했으면 어느 정도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작심삼일도 매 3일마다 하면 작심삼일이 아닌 것처럼 내가 흐트러졌으면 다시 또 하고 흐트러졌으면 다시 또 하고 저도 똑같아요. 저도 네. 뭐 100%다 지키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블로그에다가 걸은 날은 그 걸은 날을 기록을 하거든요. 네. 걸은 루트 같은 거 기록 남기고 하면서 일부러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걸 일부러 만들어서 제 의지를 다시 다지는 방법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건강 일기를 써보시는 방법도 좋고요. 그다음에 친구들이랑 같이 약속을 정해가지고 같이 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등산 같은 경우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친구랑 날 정해놓고 그날에는 꼭 빠지지 않고 한다든지 이렇게 자신만의 약속 또는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만들어서 작심삼일을 매번 3일마다 하시더라도 여러 번 최대한 많이 실행하시기를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오늘 뭐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좀 깨닫는 바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저야말로 지금 뭐 어찌 보면 약간 몸을 약간 혹사하는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어가지고 뭐 그러세요? 술도 좀 먹고 아이고. 그리고 이제 잠도 좀 많이 안 자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재테크 막 이런 거 하는 분들은 좀 이렇게 막 열심히 약간 의욕적으로 살다 보니 약간 항상 좀 교감신경도 좀 높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럴 수 있단 있죠.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오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앞으로 좀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 선생님과 같이 그 응급실의 어떤 상황부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이런 얘기까지 한번 나눠봤는데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좀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